코로나19 탓에 수차례 연기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 개편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부동산 확대 공급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업 일선에서는 여전히 과잉 규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K반도체 프로젝트조차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고 규제만 많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정 위원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동계가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이 공인중개사들과 제휴해 부동산 거래 중개 플랫폼 사업에 나섭니다. 그동안 플랫폼 중개를 반대해온 중개업소들과 충돌이 불가피해 제2의 타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 개편안이 방금 전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이 조직 개편안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었군요.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열렸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당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조직들을 전면 개편키로 하면서 서울시의회에 반발이 부딪혔고 코로나19로 시의회 일정이 계속 연기돼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고 시정 운영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의회가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역시 시의회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조직 개편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더 힘이 실리게 된 겁니까? 네, 확정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가 주택정책실로 격상됐는데요.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능을 도시계획국에서 주택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주택 공급 분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협력국으로 통합됐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출범한 합의제 기관으로 정책의 조정 의결 외에 예산 편성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러는 사교육 조장과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시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세부 사항은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인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 만큼 서울시는 가능한 빨리 상반기 인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사 신한라이프가 출범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보험사 반열에 올랐는데 하지만 조직의 실질적인 통합을 일궈내는 데까지는 해결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총자산 71조, 보험업계 4위의 대형사 신한라이프가 내달 출범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작년 인수한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의 통합법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작년 기준 4천억 원에 달해 업계 2위 수준으로 껑충 뜁니다. 통합 CEO로 선임된 성대규 사장은 공식 출범 전 기자간담회에서 든든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인류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지향점은 인류 신한라이프 달성입니다. 인류는 1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2040 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오렌지라이프 설계사 채널과 4060 세대에 최적화된 신한생명 설계사 채널, 아울러 통신 판매와 모바일 채널까지 골고루 갖추게 돼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 사장은 디지털과 헬스케어 분야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생명보험업계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헬스케어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우핏을 앞으로 자회사로 더 발전, 성장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화합에 이어 화학적 화합이라는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성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임원을 각각 12명씩 정확히 절반의 비율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지만 일부 콜센터 이전 인력을 자원받을 때 대상을 신한생명으로 한정해 집토끼를 차별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한라이프는 통합 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양사 노동조합과 협의해 통합 직군과 보수를 맞추는 과정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국계 보험사로 시작한 오렌지라이프와 국내 전통 금융 계열인 신한생명의 조직 문화 화합에 성 사장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감성 통합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보통 연말쯤이죠. 그런데 요즘 배당주에 때 아닌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박스권을 맴돌면서 기대 수익이 낮아지자 배당의 매력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새 배당주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1,572억 원.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천억 원 넘게 유출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통상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과 달리 최근 1년간 월간 기준으로 보면 매달 순유출세를 기록하다가 지난 4월부터 순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과거보다 이른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며 그간 소외됐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증시가 박스권을 맴돌며 고정수익인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기술주가 조정받으면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가치주의 쪽인 배당주로도 그 온기가 퍼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처럼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이럴 때는 과거에 배당주 펀드들이 좀 아퍼폼했던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당주 투자는 펀드뿐 아니라 개별 주식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RX 고배당 50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20%대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 여력이 높아지고 있어 배당주 투자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코스피 상장 313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47%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여력이 상승하는 만큼 배당 성장지수에 포함된 종목들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당 성장지수는 최근 7-4업년도 연속 배당을 했고 최근 배당금이 이 기간 동안 평균 배당금 대비 증가한 종목이 편입된 지수로 주요 구성 종목은 효성, 한국금융지주, 휴캠스, NH투자증권 등입니다. 현재 실적이 좋고 배당이 잘 나오는 특정 업종에 편중된 고배당주와 달리 배당 성장주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업종 편중이 덜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망한 투자처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계속 배당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컨셉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생기는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종목들이 갑자기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배당 성장주는 그런 쪽에서 덜한 거죠. 업종 편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따라가는 리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가 더 나은 모습이 나오고 다만 배당 성장주의 경우 향후 배당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로 구성된 만큼 단기적인 배당 수익은 낮을 수 있어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고배당주 투자가 유리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질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 이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도 우리 산업 현장에는 아직도 이 손톱 및 가시 같은 이 규제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이 정부가 기업 규제를 해소해주겠다 했는데 그간 실제 이런 규제 해소들이 잘 이뤄졌습니까? 네, 뭐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부처 여럿이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주는 뭐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좀 처리하는 A 그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받아서 이 캠핑용 파워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지자체나 이런 정부 기관에다가 이제 전기차용 폐배터리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폐배터리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수월해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좀 어떤 그 사업의 제약이 다소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규제들이 보다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더 발목을 잡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이런 좀 지역 사회에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제약들도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경우도 이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경기도 이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어떤 공장 증설이나 이런 협력 업체가 이 지역으로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좀 따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뭐냐면요. 자료를 좀 한번 보시면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경기도와 같은 이런 수도권에 이런 인구 그리고 산업이 좀 과도하게 집중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수도권 내에 그런 어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나 또는 공업 지역이 들어오는 게 일단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의 뭐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밀집할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효율성들을 좀 감안해주지 않은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국내 정유사들도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GS 칼텍스, 뭐 현대오일뱅크, SO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요즘에는 ESG 경영을 힘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수소를 좀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죠, LNG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산업용이 아닌 발전용 세율에 관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전용 천연가스세는 1kg당 12원인데 이게 산업용 천연가스세는 1kg당 42원입니다. 지금 산업용 천연가스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발전용으로 쓸 때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세율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계는 이런 수소경제 어떤 조기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이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오일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나프타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 개발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추출한 오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정부가 좀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더 이제 ESG 경영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신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 10곳 중에 4곳은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어떤 정부의 그런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먼저 이제 세제 금융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 제도 합리화, 그리고 정부의 R&D, 뭐 연구개발 확대 이런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 규제 강화가 이제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런 국내 고용의 축소를 좀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의 축소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사업장의 어떤 해외 이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미 사라졌어야 할 어떤 그 기존의 규제가 여전히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규제 일몰제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시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규제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재검토를 통해서 뭐 연장을 하는 그런 관련된 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일몰제, 효력 상시령 일몰제를 일반화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자료나 어떤 회의록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운영이 좀 형식적이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그 재검토형 일몰 규제를 심사한 결과 모두 9,200건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폐지된 거는 보시는 것처럼 266건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폐지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져봐도 이제 3%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네. 이게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에서 좀 자체 평가를 거쳐서 이게 폐기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이 현재 방식은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서 좀 형식적이다라거나 아니면 또 부실 심사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규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을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면서 좀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른바 정부의 어떤 K 반도체 육성책에 대해서도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걸린 그런 핵심 산업이고 또 먹거리 산업이라고 치켜 세우면서도 정부의 직접 투자는 미비하고 또 규제 완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건데요. 이 내용은 임원식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510조 원 넘는 돈이 투입되는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 각종 세액 공제 확대, 금융 인프라 지원과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종합 반도체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 스스로 파격적인 수준이라 표현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당장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지켜야 할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긴 하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 공급부터 송전망 구축이나 지하화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이전 사례들에 비춰보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도로와 물 공급에 미국 피닉스시가 2,230억 원을 지원해준 사례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세금 감면과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해야 하는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욕주의 상황에서 보듯 매우 대조적입니다. 2년에서 2년 6개월이면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택에 그 전기가 들어오는데 한 4년이 걸렸고요.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폐수 처리하는 규정, 산업단지 입지법, 수도권 정비 개입법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좀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공장을 짓고 나서도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벌어봐야 1년에 1, 2억 원 남짓 남는다는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 회사와 사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나 미국 허용치의 100분의 1 수준인 화학물질 반입 제한에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소부장 쪽에서는 특별 좀 예외를 주면 좀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 또한 당초 기업들이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유럽이나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K프로젝트가 생색내용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정부가 최초에 이런 규제를 만들 때는 분명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을 텐데 시대가 좀 변하는 걸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좀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이런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해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호주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로부터 이런 규제 사후 영향평가 분야에서 좀 모범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에서는 이런 모든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규제를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거나 좀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규제 신설과 같은 제2법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있던 규제를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정부 규제를 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6개월 이내에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도 보다 좀 포괄적인 그런 규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에 좀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국민과 기업의 어떤 권리를 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어떤 그 법안의 그런 종류와 무관하게 이 규제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신설되거나 강화가 돼야지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ESG 경영에 열을 올리는 곳 하면 바이오 기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를 만들거나 환경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ESG 경영 실천의 포문을 연 곳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 11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사업장을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도 그룹사 차원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곤 아직 바이오 업계에서 ESG 경영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업계 특성상 R&D와 신약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ESG 경영을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업계 내부에서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ESG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좀 있고 또 아직까지도 사회공헌의 하나로만 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 흐름에 맞춰 속속 ESG 경영을 도입하는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HLB가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ESG 경영팀을 신설하고 코스닥 협회 출신 임원을 ESG 경영팀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마크로젠도 ESG 위원회 신설을 결정하고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며 ESG 경영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바이오 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ESG 경영 실천이 한 발짝 늦은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조현석 기자. 네,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서 2차 전원회의 때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민주노총이 참여를 했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회의엔 지난 2차 회의 때 불참하고 장외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도 복귀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등에 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최대 관심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계 단일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추인 과정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5% 정도 인상된 10,000원 초반대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의 안정적 기조를 강조했는데 소폭 인상이나 동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이번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줄 거라는 게 경영계 우려입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오르면 최대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사라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큰 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소한의 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 간 간극이 큰 만큼 올해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소산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역대 두 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판데어벨렌 대통령이 수소산업 협력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수소차 등을 언급하며 적극 호응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 선도국이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 강국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차 상용화와 수소법 제정 등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뿐만 아니라 5G 통신 서비스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화, 산업화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첫 오스트리아 방문인 만큼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그로세 갈레리에를 40년 만에 개방했고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 벨베데레 궁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밤 스페인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 산체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고 경제인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금액 2위의 건설 강국으로 우리나라와의 해외 건설 공동 진출 확대를 비롯해 관광,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이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세계 최대 컨퍼런스 행사인 바이오 USA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바이오 USA에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4천여 곳이 넘는 기업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기회가 지워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수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 ID11014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후보물질 ID11903 등 신규 파이프라인을 소개합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은 유럽 임상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수익 실현을 위한 기술 수출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파맵시는 이미 제약사들과 30여 개의 비즈니스 미팅을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임상 2상에서 키트루다 병행 투여 연구 중인 항암제 올림베시맙에 대한 연구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릭스는 간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앞타바이오는 개발 중인 안구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논의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샤페론, 디어젠 등 총 15개사의 온라인 한국관을 따로 마련해 기술력 홍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모더나 mRNA 백신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연사로 나서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과 함께 팬데믹이 국제 외교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이번 행사가 전염병으로 한 차례 침체됐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한때 저축은행 업계 50위권에 머무르던 페퍼저축은행. 지금은 업계 3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착한 금융을 앞세운 장 매튜 하돈 대표의 경영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동시에 오너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호주계 자본 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의 성장세는 매섭습니다. 장 매튜 하돈 대표는 50위권에서 전전하던 늘푸른 저축은행을 인수해 상호를 변경한 페퍼저축은행을 지난해 업계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장 대표는 미국 금융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온 뒤 SC은행의 소매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장 대표는 착한 금융을 내세우며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이는 외국계 금융자본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기존 편견을 깬 행보입니다. 2010년대 초반 법정 최고금리였던 34%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한 장 대표는 중금리 상품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그때 대출금리가 높아야 7, 8%인데 한 자릿대에서 갑자기 30% 가는 건 너무 점프가 커다고 생각이 돼서 또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20%로 낮춰지는 가운데 법령대로라면 2018년 11월까지의 기존 대출건에 대해서만 대출금리를 낮춰도 되지만 장 대표는 이전 대출건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착한 금융은 ESG 경영의 일환인 녹색 금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친환경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금리의 4%를 감면해주는 상품을 출시해 150억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고 친환경 모기지 상품도 매월 30억 원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착한 금융 행보가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ESG가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와 연결해서 추가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장 대표의 착한 금융 행보와 상반되는 오너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 장 대표는 지난 2013년 페퍼그룹 차원에서 자녀 학자금을 받았지만 2016년 다시 한번 6,600만 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 측은 오해에서 발생한 일이며 받은 돈은 모두 환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올 들어 저축은행 대표가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은 장 대표가 유일합니다. 최근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다만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쇄신부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3,363조 원을 넘기면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한 달간 50조 원 이상 급등하면서 증가폭으로 보더라도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SK IET를 비롯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이 비대면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플랫폼 중개 사업은 직방과 제휴한 공인중개사가 비대면으로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직방은 부동산 계약 시 공동 날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그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중개업소들은 지금까지 이 플랫폼 사업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직방이 중개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기업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은 카카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결과인데요. 사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주목하셔서 그렇지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올 들어 카카오는 꾸준히 네이버를 맹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기준 시가총액은 두 기업 간 약 13조 원가량 차이가 났었는데 카카오는 6개월 만에 이 격차를 메우는 데 이어 역전까지 이뤄낸 겁니다. 사실 엎치락 뒤치락하던 사태였는데 카카오가 결국에는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수혜를 받았다는 점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개장 첫날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또 물갈이가 된 모습인데 코로나19가 확실히 증시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주요 자회사들이 상장을 앞뒀다는 점도 최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보니까 상장이 임박했나 싶습니다. 언제 상장이 됩니까? 네, 올 하반기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증권업계에선 평균적으로 상장 후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약 10조 원,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10조에서 2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39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장외 시장이지만 39조 원에 달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금융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대형주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KB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2조 2천억 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외 가격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봐도 기존 금융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또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빅테크 기업 중 최초로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확실히 평가에 한몫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 4월 진행한 액면 분할은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액분 이후 주가는 두 달 만에 약 30%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워낙 빠르게 올라온지라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증권사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계속해서 카카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등 내년 이후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또 2018년 4분기 영업이익률 0%대를 보이기로 했던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1,57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이른바 돈 잘 버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도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늘 목표 주가를 20%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카카오와 네이버 희비를 갈랐을까요? 네, 네이버의 최근 주가 부진은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성장률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개발 운영비는 전년 대비 16.3%나 증가했고 올해는 임직원 연봉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 2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페이 적립금 증가와 신사업 비용이 늘면서 마케팅 비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적으로 1분기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은 29.8%를 기록했는데 카카오는 44.9%를 기록해 네이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실적 규모를 보면 아직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규모로는 아직 네이버가 앞서지만 시총이 먼저 역전됐다는 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가 이스타항공 인수전입니다. 사실 하림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슈 좀 정리해보죠. 네,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쌍방울그룹과 종합건설업체
업체 성정과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시장에선 인수에 동원 가능한 자산과 또 정상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추가 투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쌍방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쌍방울은 상한가를 기록했죠. 최근 일주일 새 딱 100% 상승한 상황입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주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최종 인수 예정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 업계에선 21일 서울 회생법원을 통해 최종 인수 예정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정은 입찰가로 600에서 700억 원을, 쌍방울은 1,000억 원대 초중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인수 금액뿐 아니라 이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2,00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쌍방울도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쉽게 저희가 쌍방울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항공 정비 사업은 물론 항공 물류 사업까지 진출할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중 하나인 아오이케이는 배우 고현정, 조인성, 장윤정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쌍방울은 국내 LCC 중 중국 지역에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문화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계열사들과 이스타항공 인수 이후 낼 수 있는 시너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는 21일에 나올 결정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휴가 잘 다녀왔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뭐 했어요, 휴가 동안? 저 휴가 때 그냥 잤습니다, 집에서. 아, 정말요? 네. 뭔가 숨기고 싶은 스케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없습니다. 궁금하셨으면 연락을 하지 그러셨어요. 뭐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 게 네. 오늘 본방사수 플러스픽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우리 떡볶이 순대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라인님도 그렇고 네, 오늘 본방사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위해서 오늘 파이팅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그냥 퇴사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사실 요즘 키워드처럼 저 그냥 퇴사할게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요즘 뭐 퇴사한다고 그러면은 뭐 코인 대박이 났다든지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요즘처럼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국에 누가 퇴사를 할까요? 복권 당첨되면 퇴사하고 싶으세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은 좀 사정이 좀 다른가 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다시 회사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자. 나는 사무실로 출근하기 싫다. 사무실로 출근 안 해도 되는 회사로 이직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일고 있는 겁니다. 출근이 싫어서인지 뭐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이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어쨌든 과감히 퇴사를 한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굉장히 저를 째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으로 인한 이중고를 또 최근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 미국 근로자의 이탈 비중이 40%,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또 프루덴셜 파이낸셜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3월에 한 설문조사에서 4분의 1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경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일할 사람은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를 이참에 좀 갈아타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나 보죠? 네, 맞습니다. 뭐 좋은 연봉이나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직률이라는 것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에 따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이직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화랑기에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하자 이런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기업들은 이직을 막기 위해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새 직원을 고용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혹시 뭐 이 기자도 그냥 퇴사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 뼈를 묻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항상 이렇게 가슴에 뭘 갖고 다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네, 빨간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빨간 날이라고 하면 쉬는 날 얘기인데요. 올해 네. 주말과 공휴일이 유독 겹치는 날이 많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하반기에만 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무려 4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는데요. 국회에서 공휴일법,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조금 휴식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자들이라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얘기인데 이 법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도 사실 대체 공휴일은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조금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나올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또 주 5일제 근무제 사업장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 저렇게 저기 2019년 5월 얘기인데요. 5일이 어린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쉬도록 하는 건데 현재는 추석이나 설 그리고 저렇게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복절이나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휴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도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하루 소비 지출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좀 내다봤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도 4조 2천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은 GDP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데 지난해 GDP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0.08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기자도 휴일이 많아지면은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여러모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조금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하루 더 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휴일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쉴 수 있게 되지만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는 특히나 쉬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휴일 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말 들으면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들 공무원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죠? 네.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키워드를 보니까 오늘 또 이 기자가 네.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아닙니다. 보복 소비로 인해서 백화점 명품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백화점이 지금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젠 뭐 척하면 알겠습니다. 뭔지. 네. 알겠습니다. 좀 사람이 많고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저 뭐 웃을 일인 것 같은데 네. 웃는 게 왜 웃는 게 아닌 겁니까? 일단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그리고 샤넬을 에루샤라고 하는데 국내 매출이 2조 4천억 원에 달했죠, 지난해에. 네. 그래서 백화점 매출도 덩달아 늘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뭐 단체 여행까지 좀 해외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쇼핑 수요나 또 면세점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의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면 이제 손님이 떠나갈까 봐 걱정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역으로 이제 코로나 종식을 더 기대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도 있다면서요. 네, 어디입니까? 오늘도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브랜드 어떤 건지 아십니까? MCM이라고 써 있네요. 네. 아, 제가 그걸 간과했네요. 네, 바로 토종 명품이라고 불리는 MCM인데 이게 독일 미넨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 2005년에 상주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 명품과는 달리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태생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데 네. 왜 이 브랜드만 적자가 난 거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메스티지, 그러니까 중저가 명품의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산 명품으로 알려지면서 조금 평가 절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앞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는 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좀 시들해졌지만 중국에서는 꽤나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매출이 다시 커질 수 있고 특히나 면세점 채널에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도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서둘렀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현지 시각 16일 미국 FOMC 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오늘 밤 미국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 FOMC의 긴축 시그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나올 실물 경기 지표를 주시하는 흐름이 이어질 텐데 월가에서는 이번 FOMC 회의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5월 소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코메르츠방크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표가 앞서 강하게 반등한 이후 모멘텀을 상당히 잃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 4월 발표에서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 지금은 다시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분석가는 재정 부양책 효과가 사그라들고 있고 현재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이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가 부진했을 시 달러화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밤 나온 결과 지켜보시죠. 네, 오늘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국민 4명 중 1명은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예, 목표치에 도달을 한 만큼 7월부터는 거리 두기도 더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나온 얘기들로 보자면 중간 단계인 최대 6인까지를 거쳐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접종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20일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